들으면 더 좋아지는 클래식 명곡을 소개합니다. 김윤경의 경이로운 클래식. 아름답고 경이로운 클래식 명곡을 맛있게 듣고 또 멋있게 즐기는 시간입니다. 피아니스트 김윤경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마지막 주네요, 드디어. 그러네요. 벌써 2021년이. 네, 어떻게 지나갔는지 하... 잘 지내셨죠? 한 해. 솔직히 말씀드리면 코로나 때문에 가슴 아픈 부분도 있었고 저는 되게 잘 지냈어요. 다행입니다. 예, 저는 너무너무 바쁘게 네, 정신없이 보내서 다행입니다. 어떻게 지냈습니까? 뭐 정클클에 초대해 주셔서 즐겁게 하반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준비된 멘트. 오늘 김윤경의 경이로운 클래식에서 소개해 주실 곡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까? 한마디로 아주 거대하고 장대하다라고 할 수 있죠. 세계를 품는다고나 할까요? 이 작품의 고유성은 아마 굉장히 대체 불가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오케스트라가 전통적으로 이 작품을 제야에 연주하기도 하죠. 아주 뜨거운 인류애를 느낄 수 있는 이 작품, 음악으로 들어보시죠. 예, 음악 주세요. 저는 이 곡을 들으면 가장 베토벤다운 곡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페라마라는 장르를 만들어서 네. 콘텐츠를 진행하면서 네. 베토벤 편에서 네. 항상 제가 1번으로 콘텐츠를 선보이는 게 합창입니다. 음. 정말 비로소 이 교향곡을 들을 때 저는 인간의 목소리가 아끼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합창단 앞에 서 계신 정경님의 그 모습이 상상이 너무 돼요.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경이로운 클래식은 바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빛나는 베토벤의 교향곡 제9번 합창입니다. 아니 얼마나 이 많은 클래식 곡이 있는데 네.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가 됐을까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놀라운 팩트인데 네. 베토벤의 교향곡 9번의 자필 악보 원본이 2003년에 소도베 경매장에서 약 놀라지 마세요. 330만 달러, 한화로는 40억 원에 낙찰이 됐는데 바로 이 자필 악보가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다고 해요. 너무 저렴한 거 아닙니까? 베토벤 오, 자필 악보인데 역시 음악가입니다. 한 4천억 원 내야지. 그러게 말입니다. 40억이 뭐야? 4천억은 조금 한 400억으로 가죠. 자, 이 합창 교향곡이 도대체 어떤 작품이길래 또 어떤 이 에피소드가 있길래 이런 유명세를 탄 겁니까? 일단 교향곡 9번은 실러라는 시인의 시에 즉 근거한 작품으로 환희와 인류의 메시지를 담고 있죠. 근데 이 작품은 베토벤이 아주 젊었을 때부터 마음에 항상 품고 있었던 음악을 통해 자기가 어떤 인류의 위대함과 숭고함을 나타내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세상에 작품을 통해 내놓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는 수십 년 동안 이 마음을 품고 있다가 50세 정도가 돼서야 이제 작품을 세상에 탄생시키게 되죠. 슐러의 시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베토벤에게 좀 영감을 줬던 시인인가 봐요. 그렇죠. 1784년에 실러도 젊었죠. 젊은 실러가 사실 이런 작품을 많이 썼어요. 포악한 군주에게 희생당하는 고귀한 고결한 시민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그 시 덕분에 작품 덕분에 실러는 굉장한 탄압을 받았거든요. 이런 상황 때문에 갈 길을 잃고 헤매는 실러에게 어떤 후원자가 나는 자네의 사상을 존중하네 후원하겠다 이러면서 나타나고 이에 감동한 실러가 그 후원자가 결혼을 할 때 보답으로서 축시를 쓰게 되는데 이게 바로 우리에게 알려진 환희의 송가 안디 프로이드입니다. 안디 프로이드. 네, 멋진 목소리로 한번 그 가사를 읽어봐 주시죠. 환희여, 아름다운 신들의 섬광이여, 낙원에서 나온 딸들이여, 불꽃에 취하여 우리는 들어선다. 두 팔 벌려 끌어안으라. 수백만의 사람들아,
온 세상이 보내는 입맞춤을 받으라. 형제들아, 저 별들의 장막 위에 사랑의 아버지가 살고 계시리니 한 친구에게 친구가 되도록 자신을 내던지는 데 성공한 이도 고운 여인을 얻은 이도 자기 환호성을 한 대 섞어라. 정경님 덕분인지 아주 듣기만 해도 가슴이 막 벅차오릅니다. 아, 예. 네. 이쪽으로 갔어야 됐나? 너무 잘 어울려요. 남독자. 네, 부캐 하나로 가겠습니다. 베토벤 또한 이 시를 읽으면서 굉장하게 깊이 차오르는 감격을 느낀 것 같아요. 사실 그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1784년 그때부터 자유 또 평등이라는 그런 이념이 그의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언젠가 이런 생각을 반영한 작품을 꼭 세상에 내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는데 네. 시에서 터져나오는 만인을 형제로 끌어안아라의 메시지가 이제 그 안에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한 거죠. 아, 제가 답을 알고 있어서 참 여쭤보기가 민망한데 네. 당시 이 작품을 작곡할 때 베토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너무 그렇게 아는 척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800년도부터 1812년 약 12년 동안 베토벤은 8개의 교향곡을 썼어요. 그런데 베토벤의 새 교향곡이 세상에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첫 번째 충격, 그리고 두 번째 감탄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매번의 교향곡이 아주 혁신적인 시도였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9번 교향곡은 언제 나오지? 라고 기다리는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도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때 베토벤의 상황이 참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사실 1817년에는 귀의 상태가 거의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악화되어 있었고 1815년부터 또 피아노를 치기를 중단했죠. 피아니스트의 활동을 접고 1818년도부터는 의사소통을 위해 작은 수첩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참 말만 들어도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주변에서 베토벤을 좀 많이 도와줬습니까? 빈의 귀족들이 그를 오랜 기간 후원을 했지만 이제 그들도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또 나이가 들면서 사망하신 분들도 많고 또 친구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소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본인의 어떤 심리적 건강의 상태가 악화되어 가니까 성격이 점점 괴팍해지고 걸핏한 화를 내고 면도 이발도 안 한 채 다녔다고 해요.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놓은 거죠. 돌보지 않으면서. 그래서 주변에서는 베토벤이 혹시 미친 거 아니야? 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아주 고독하고 지독하게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솔직히 요즘 우리 음악가들도 제정신인 사람이 있나? 다 정신병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무대에 서는 사람은. 맞아요. 그렇죠?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베토벤 9번 교향곡은 합창 교향곡은 베토벤이 어떤 상황에서 탄생이 또 된 겁니까? 1812년에 베토벤이 실러의 시를 처음 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거다. 이거를 토대로 내가 음악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10년 후인 1822년에 그는 이제 그 때가 왔다고 느낀 것 같아요. 그리고 장엄 미사의 완성 이후 본격적으로 자신의 교향곡에 그동안 담지 않았던 3번 교향곡은 자유, 또 5번 교향곡은 운명과 승리, 6번 교향곡은 자연, 또 7번 교향곡은 축제를 노래하는데 이런 주제가 아닌 다른 주제, 즉 인류애. 그 인류애는 뭘까요? 위에서 봤을 때 굉장히 갈라지고 완벽하지 못하고 부수어진 이 세상을 다 품는 넓은 그 인류애를 말하죠. 이런 인류애를 나타내는 작품을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53세인 1824년 2월에 합창 교향곡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야, 1824년 약 120년 정도 된 거죠. 그렇죠. 와, 맞아요. 2년 뒤면 120년이네 정확히. 그러게 말이에요. 벌써 그렇게 세월이. 자, 인류애 저에게도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 하나인데 네. 베토벤은 이런 인류애를 어떤 음악으로 승화시켰습니까? 고민이 됐겠죠. 베토벤은 이 순수 음악을 가지고 어떻게 이러한 넓은 무궁무진한 인류애를 표현을 할까. 사실 이 작품은 그의 바람 속에서는 모든 이들을 위한 축제, 기쁨의 순간이 되었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고심을 하다가 아주 파격적인, 제일 혁신적인, 그리고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충격적인 일을 벌이게 됩니다. 바로 음악의 목소리를 사용하는 거죠. 그 당시 작곡가들은 교향곡의 목소리를 쓰는 일이 없었거든요. 그는 실로의 시를 직접 반영하고 싶어 했잖아요. 그래서 실로의 시를 직접 인용한 가사를 합창으로 사용했고, 그래서 탄생한 것이 사악장의 합창. 이거 후대에
합창 교향곡으로 알려지게 된 거죠. 그렇죠. 나인 심포니 안에 어떻게 보면 사악장 합창이기 때문에 네. 합창 교향곡은 본 제목은 아닌데 아니죠. 이 합창 네. 교향곡으로 더 유명하게 됐죠. 네. 인간의 목소리를 그전에는 솔리스트로서의 어떻게 보면 다른 기악이나 관악, 이 타악기는 반주로서 음. 이렇게 협연을 했었었는데 네.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교향곡이 더 먼저이고 합창이 반주의 개념으로 들어간 네. 최초. 그러다가 이제 또 예. 환희의 송가에서는 솔로들이 나오니까 거의 동등하게 하... 이루어졌죠. 참 네. 엄청난 작품이죠. 네. 이게 물론 지휘자에 따라서 분수가 좀 달라지긴 하지만 70분에서 80분 사이 아닙니까? 맞아요. 사악장 치고는 엄청 긴 거잖아요. 저 1, 2, 3, 4악장을 다 통틀었을 때 이제 그 정도 길이가 나오는데 네. 저도 어제 계속 이 대본 작업을 하면서 쭉 들었습니다. 근데 초연 때 이런 어마어마한 작품을 베토벤이 이제 쓴다는 소문이 드디어 9번째 교향곡이 나오는구나라는 소문이 이제 다 돌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824년 5월 7일에 빈의 케른튼 어토르 극장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완전히 흥분의 도가니였습니다. 일단 막 반전의 반전을 사람들은 이제 목소리가 나온다는 거를 몰랐겠죠. 거듭한 이 변화무쌍한 교향곡의 청중들은 놀라움과 경외함을 금치 못했고 사실 그때 베토벤이 지휘를 하기는 했는데 모양만 지휘자였어요. 귀가 들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베토벤은 옆에 서서 실질적인 지휘자였던 음라우프가 지휘를 할 때 정말 꼭 얘기해줘야 되는 부분들을 옆에서 지시를 하려고 섰으나 거의 그는 좀 광대처럼 옆에 그냥 서 있던 존재였고 음라우프가 지휘를 마치자마자 우레와 같은 박수 갈채가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합창단 소프라노 파트에서 노래한 그레브너 부인이 당시 베토벤의 모습을 이렇게 회상했다고 해요. 부인? 그는 연주에 맞춰 악보를 읽어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한 악장이 이미 끝났는데도 페이지를 계속 넘기곤 했다. 공연 때 한 악장이 끝날 때마다 한 남자가 그에게 다가가서 어깨를 건드리고 청중적 쪽을 가리켰다. 박수치는 손 모습과 손수건이 휘날리는 광경을 보고 그는 머리를 숙였고 그러면 더욱 큰 함성이 일었다. 맞아요. 그래서 연주가 끝난 후에 알토를 불렀던 웅거와 소프라노 존타가 베토벤에게 다가가 그를 뒤돌아서게 했고 그제서야 베토벤은 상황 파악을 하고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영화에서는 픽션으로 제자가 돌리는 거로 네.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오늘 주셨습니다. 네. 베토벤의 교향곡 9번 합창 중에서 환희의 성가를 들으면 인간의 언어를 표현하기 힘든 웅장함과 이 그렇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같은 울림이 있습니다. 이 곡이 주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죠. 그때 초연 당시의 관객이나 지금 약 120년이 지난 현대 사회에서 우리 음악을 듣는 우리나 아마 같은 메시지를 느낄 것 같은데 음악을 통해서 음악이 고군분투하다가 승리에 이루는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비단 음악뿐이겠습니까? 인생에서 한 인간이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을 딛고 승리와 환희를 느끼는 그 순간, 그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끼고요. 베토벤은 그것을 알았어요. 극도의 고통을 극복해야만 이 한 사람의 환희가 아닌 인류 전체의 기쁨을 전달하고 느낄 수 있다는 걸. 그래서 이러한 베토벤의 바람 때문에 이 합창 교향곡의 수많은 절망과 기쁨의 순간에 많이 연주되는 것 같죠. 매주 화요일 함께하는 김윤경의 경이로운 클래식. 오늘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 빛나는 베토벤 교향곡 제9번 합창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베토벤 교향곡 제9번 합창. 자, 좀 더 정보를 여쭤볼까요? 네. 1826년에 이 교향곡에 출판이 되었는데 초판본에 이렇게 제명이 쓰여 있습니다. 제목이 좀 길어요. 실러작 송가 환희의 부침을 마지막 합창으로 한 대관현악 사성의 독창, 사성의 합창을 위해 작곡되었으며 프로이센 왕 프리드리히 윌헬름 3세 폐하에게 심심한 경의를 가지고 루드빅 반 베토벤에 의해서 봉정된 교향곡 작품 125. 깁니다. 제목이 네. 알겠습니다. 구성은 어떻습니까? 총 4악장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쓰여졌고요. 네. 1악장은 알레그로 마논 트로포, 운포코 마에스토소인데 템포 마킹에서 알듯이
아주 거대하고 다이나믹하게 주제가 나와서 이 교향곡 이전에 그 어떤 작품에서도 사람들은 이러한 음악을 경험해보지 못한 1악장이 시작이 됩니다. 네. 2악장은 보통 보편적으로 아시다시피 느린 악장이잖아요. 그런데 템포 마킹이 몰토 비바체 아주 빠른 템포로 연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베토벤은 전통을 깨부시고 극도로 빠르게 연주를 하고 마치 질풍노도와 같이 휘몰아치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제가 4악장 이전에 가장 좋아하는 3악장 아다지오 몰토 이 칸타빌레인데 정말 숭고하고 아름답고 서정적인 주제로 이끌어 나가는데 이 선율이 자아내는 그 고요한 아름다움은 말로 형언하기 어려운 천상의 음악과도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합창은 4악장이죠? 네. 4악장은 환희의 송가가 시작되기 전에 음악이 이러한 메시지를 던지죠. 많은 사람들이 투쟁을 하면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저 환희의 순간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듯 굉장한 긴장과 어떤 괴기함스러움도 음악에서 나타나기도 하는데 마치 이렇게 음악의 긴장이 고조되다가 드디어 격정이 폭발하듯 베이스 목소리로 오 친구여 라고 외치며 이제 그 유명한 환희의 송가 부분이 시작이 됩니다. 저는 오늘 베토벤의 나인 심포니의 또 4악장의 합창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때 당시에 도전할 수 없었던 베토벤의 대단함과 지금 우리 예술가들은 과연 어떤 도전을 하고 있는가 제 자신에게 또 물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오늘 환희의 송가를 그래도 들어봐야겠죠? 25분이나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4악장 처음부터 첫 번째 합창이 끝나는 부분까지 발췌로 들어보시겠고요. 네. 송년의 밤에는 전곡을 꼭 들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왜냐하면 전국의 극장에서 이 시리합창단과 시리교향악단이 환희의 송가라는 제목으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은 꼭 베토벤의 나인 심포니 합창 교향곡 송년회 들으셨으면 좋겠다고 김희용 선생님께서 네. 추천해 주셨습니다. 선생님 조심히 가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신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윤경선님 보내드리면서 베토벤 교향곡 9번 중 4악장 환희의 송가를 소프라노 이른가르트 제프리트와 컨트롤러 모린 포레스터, 테너 에렌 스테플리거, 바리톤 디트리시 피셔 디스커의 노래와 페렌츠 프린차이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 그리고 성 헤르비히 성합창단의 노래로 들으시겠습니다.